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 선언이 나온 날, 저는 워싱턴 DC의 한 회의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72시간 안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30년 경력의 에너지 안보 전문가로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해온 그 일을 스스로 해냈습니다. 연간 870억 달러 규모의 원유가 흐르는 그 해협을, 한국 수입 원유의 72%가 통과하는 그 길목을, 연간 2,500척의 한국 선박이 지나는 그 바다를 미국 없이 조용히, 단호하게,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가 그것을 공식으로 인정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새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년 커리어의 마지막을 굴욕으로 마감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를.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저는 제임스 화이트필드입니다. 58살, 미국인입니다. 전직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에너지 안보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워싱턴 DC 어딘가에서는 제 이름이 비웃음과 함께 오르내리고 있을 겁니다. 에너지 정책 커뮤니티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겠죠. 화이트필드 알아? 한국이 72시간 안에 굴복할 거라고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린 사람. 그 보고서 때문에 트럼프가 한국 지목했다가 오히려 역풍 맞은 거잖아. 30년 경력이 보고서 한 장에 날아간 사람.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국무부에 들어가 에너지 정책 담당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걸프 지역 에너지 안보를 담당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 이라크 전쟁 이후 중동 에너지 재편 과정에서 핵심 분석가로 활동했습니다. 에너지부 정책실장을 7년간 지냈고, 그 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에너지 안보 수석 보좌관으로 7년을 일했습니다. 제가 서명한 보고서가 대통령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제가 발언하면 상원에너지위원회 청문회가 멈췄습니다. 포린 어페어스의 기고한 논문이 1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분야 싱크탱크에서 강연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저는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작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큰 에너지 기업들은 더 이상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정부 자문위원회에서 제 이름이 빠졌습니다. 포린 어페어스에서는 기고 요청 이메일이 오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단 6개월 사이에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 왜 한국을 그토록 얕봤을까? 아내 수잔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봅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눈빛입니다. 어느 아침 식탁에서 수잔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말이 없어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 여전히 그 일 때문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아들 에릭은 요즘 아버지에게 예전만큼 자주 묻지 않습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생기면 예전에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먼저 찾습니다. 아들의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저를 더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를, 그리고 그 오만함이 어떻게 제 30년 커리어를 무너뜨렸는지를. 모든 것은 2025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5년 3월, 워싱턴 DC였습니다. 그해 3월의 워싱턴은 유독 일찍 봄이 찾아왔습니다. 포토맥 강변에 벚꽃이 피고 있었고, 국회의사당 주변 공원에 관광객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간 건물 안에는 봄 기운이 없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에비뉴 인근의 그 건물은 겉에서 보면 평범한 사무용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 2층에는 탑시크릿 등급의 회의실이 있었고 그날 그 방에는 16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하얗게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중동 지도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빨간색 표시가 여러 개 찍혀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각자의 태블릿과 두꺼운 보고서 파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 냄새와 인쇄된 서류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중동 에너지 전략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장 시니어한 민간인 전문가였습니다. 제 왼쪽에는 로버트 하딩이 앉아 있었습니다. 61세의 전 국무부 차관보로 외교가 뼛속까지 배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백 머리에 항상 단정한 넥타이를 맨 그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오른쪽에는 마이클 트레이시가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정책분석국장으로 숫자에 밝고 논리가 빠른 52세의 경제학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국방부, 중앙정보국, 재무부 관계자들이 테이블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역할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군 주둔 비용이 연간 2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제호함대 운용비, 해군기지 유지비, 작전 비용을 모두 합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는 나라들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이었습니다. 정작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국내 에너지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중동 원유 의존도가 대폭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왜 저들의 석유 수송을 우리 돈으로 지켜줘야 하나? 이제 저들이 알아서 하게 해라.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그 방향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르무즈 안정은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동맹 전략과 지역 안보 전체와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이 탑시크릿 공간이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는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딩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요? 한국을 활용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지목해서 역할을 맡깁니다.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납니다. 첫째, 동맹 분담 문제에서 확실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이 결국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역할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시가 끼어들었습니다. 화이트필드, 근데 한국이 진짜로 해낼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건가요?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30년 경력에서 나온 데이터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연간 원유 수입량은 약 9억 배럴입니다. 금액으로는 87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중 72%가 중동에서 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순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석유의 70% 이상이 즉시 차단됩니다. 테이블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략 비축유는 약 9,700만 배럴입니다. 107일분입니다. 길어 보이지만 비축유는 방출하는데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간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입니다. 청해부대라는 해군 부대가 있지만 병력이 300명 남짓입니다. 구축함 한 척이 전부입니다.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안에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인 다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구조적 취약점 때문에 한국은 독자적으로 호르무즈를 지킬 수 없습니다. 72시간 안에, 아니 어쩌면 48시간 안에 워싱턴에 SOS를 보낼 겁니다. 그때 우리가 조건을 달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하딩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분석, 보고서로 정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대통령실에 올릴 겁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 제목은 동아시아 에너지 안보 의존 구조 분석 및 미국의 전략적 활용 방안이었습니다. 그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결정된 방향에 논리적 근거를 붙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30년 경력이 대통령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보고서로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자만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저는 동료 트레이시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워싱턴 DC 시내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의 거리가 보였고 우리는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중동 정세를 이야기했습니다. 트레이시가 물었습니다. 화이트필드, 한국이 정말로 72시간 안에 굴복한다고 확신해? 그렇지. 숫자가 그걸 말하고 있어. 근데 한국 사람들 고집 센 거 알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감정과 현실은 달라. 아무리 고집이 세도 에너지가 없으면 공장이 멈추고 차가 서고 전기가 끊겨.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 어떤 정부도 버티지 못해. 한국도 마찬가지야. 트레이시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럼 좋겠네. 근데 나는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뭐가? 한국이 우리가 모르는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무슨 준비? 우리가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특별한 움직임 없어. 그렇긴 한데, 마이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해. 그날의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데이터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그 데이터 뒤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국인들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 사람들인지, 그것은 데이터 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2025년 5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동 전략 재편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사무실 TV 앞에 트레이시와 함께 서서 그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특유의 톤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의 석유 수송을 무한정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쓰는 줄 아세요? 매년 25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져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이제 스스로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져야 합니다. 한국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된 줄 알아요? 세계 10위권이에요. 그러면서 왜 미국한테 기대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카메라를 직접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나서야 해요. 이제 한국이 해야 한다고요. TV 앞에서 트레이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다. 시작됐어.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한국이 패닉에 빠질 차례다. 청와대에서 긴급 전화가 올 것이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행 비행기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조건을 달고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제 30년 경력의 정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에서 온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긴급 사절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들이 묘하게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들이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움직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발언 5일 후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트레이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화이트필드,
청해부대 뉴스 봤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발표. 청해부대 임무구역 확대 검토. 구축함 추가 파견 계획. 병력 규모 현행 대비 2배 이상 확대 가능성 논의 중.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허세다. 국내용 퍼포먼스다. 실제로 할 수 있을 리 없어. 예산도 없고 준비도 안 됐어. 군에서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에 일단 발표한 거겠지.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에 두 번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에 동시에 특별 외교단을 파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너지 장관과 외교부 차관이 직접 중동으로 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트레이시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이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요? 한국이 패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움직이고 있어. 글쎄요. 국내용 퍼포먼스 아닐까요? 국민한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그렇겠지.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리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묘한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한국은 못해. 데이터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세 번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은 제 자신감에 처음으로 선명하게 금을 그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비상에너지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언론에 흘러나온 회의 결과를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첫째, 전략 비축유 긴급 방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비상시 하루 100만 배럴 방출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다. 둘째,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을 추가로 높여 석유를 쓰는 발전량 비중을 낮춘다. 셋째, 중동 외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와 긴급 협상팀을 구성한다. 넷째, 국내 정유사들과 협력해 원유 종류별 대체 가공 능력을 점검한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보여주기가 아니다. 진짜 준비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란이 호르무즈를 실제로 봉쇄하거나 위협을 고조시키면 한국은 아무리 준비해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때야말로 한국이 손 벌리러 올 것이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2025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겨울도 지났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워싱턴에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모니터링하면서도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결정적인 위기가 오면 한국은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그 확신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2026년 봄이었습니다. 2026년 3월이었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란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서며 에너지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수급에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무릎을 꿇을 시간이 됐다. 그런데 한국이 꺼낸 카드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알링턴 사무실에서 클라이언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국 정부, 러시아산 원유 한시 도입 검토, 미국의 허가 확보. 저는 화면을 2번 읽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2022년 12월 이후 크게 줄였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이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월 11일까지 긴급 예외 조치로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미국이 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한국이 이미 워싱턴과 사전 협의를 마쳤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채널로, 제가 들어가지 않은 외교 루트로
내부적으로는 국제 제재의 예외 조항을 활용한 법리적 설계까지 끝낸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하딩에게 전화했습니다. 로버트, 한국 러시아 원유건 알고 있었어? 전화기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아. 며칠 전에 최종 결정 났어.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허가를 해준 거라고? 하딩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화이트필드, 한국이 꽤 영리하게 움직였어. 한국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워싱턴에 와서 에너지부 장관과 담판을 지었거든. 제재 예외 조항을 활용한 논리가 탄탄해서 거절할 명분이 없었어. 하지만 러시아 제재를 우리가 스스로 예외로 처리하면 비상조치야. 한국도 그걸 알고 있어. 4월 11일까지만이고 물량도 제한적이야. 하루 50만 배럴 수준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협상을 한국이 먼저 설계해서 들고 왔다는 거야. 우리가 주도한 게 아니야.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하루 50만 배럴씩 들어오는 러시아산 원유. 중동 공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그 물량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숫자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유 설비는 다양한 종류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복합 정제 설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도 처리할 수 있었고 가격도 국제 시세보다 저렴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에너지 안보의 취약점을 스스로 메운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에너지 안보를 다뤄온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시적 조치였습니다. 4월 11일이 지나면 다시 막힙니다. 그리고 중동 상황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다시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다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내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잔이 샐러드를 담고 있었고 TV에서는 뉴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앵커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청해부대 임무구역을 기존 아덴만에서 5만만 인근까지 확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구축함 한 척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해상 초계기도 배치했습니다. 독자적인 작전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따라왔습니다.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잔이 말했습니다. 여보, 저게 당신이 분석하던 거 아니에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못한다고 했던 거. 그랬지. 근데 지금 하고 있네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녁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에 혼자 노트북을 켜고 한국 관련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청해부대 신규 파견 구축함, 4,500톤급 함정, 함대함 미사일과 함대공 미사일을 모두 탑재한 전투함, 헬기 2기 탑재 가능, 승조원 300명, 기존 한 척에서 2척으로 확대, 작전 구역을 5만만까지 확장. 이것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력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틀린 건가?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이란이 진짜로 봉쇄를 시도하면 결국 한국은 버티지 못해. 다시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충격은 그 납득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3월 중순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면서 핸드폰 뉴스를 훑다가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 외교부 공식 발표. 아랍에미리트와 에너지 안보 협정 체결. 비상시 원유 우선 공급 보장 조항 포함. 협정 규모 연간 2억 배럴. 저는 뉴스를 3번 읽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 직접 에너지 안보 협정을 맺었습니다. 미국을 거치지 않고. 이 협정의 의미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한국을 독자적인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비상시에는 한국의 원유를 우선 공급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하딩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로버트, 아랍에미리트 한국 협정 어떻게 된 거야? 답이 빠르게 왔습니다. 우리도 당황했어. 한국이 3개월 전부터 물밑에서 협상했대.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아부다비에서 직접 담판 지었다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중동 국가와 에너지 안보 협정을 맺었습니다. 미국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3개월 동안이나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연간 원유 수출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였습니다. 그 파트너십이 공식화되었고 비상시 우선 공급까지 보장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미 플랜 B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완성해 놨구나. 네 번째 충격은 며칠 후였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알링턴 집 앞 카페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라테를 마시며 주말 뉴스를 훑고 있었죠. 한국과 일본과 인도 3국 에너지 안보 연대 출범, 12개국 참여, 비상원유 공유 메커니즘 포함,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 주도해서 만든 12개국 에너지 안보 연대였습니다. 일본과 인도가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회원국들이 비상 상황에서 전략 비축유를 서로 빌려주는 공유 시스템이었습니다. 12개국의 전략 비축유를 합산하면 총 15억 배럴이 넘었습니다. 한국 단독으로는 107일분이지만 이 연대를 통하면 사실상 약 1년 반을 버틸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국이 주도했습니다. 미국 없이. 제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72시간 안에 굴복할 것이라고 썼던 그 한국이 에너지 안보 다자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신문을 카페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토요일 오전의 알링턴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숨이 살짝 막혔습니다. 이건 허세가 아니야. 한국이 진짜로 하고 있어. 다섯 번째 충격은 경제 데이터였습니다. 4월이 되면서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의 에너지 수급 데이터가 속속 공개되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5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에너지 수급은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한시 도입으로 확보한 물량이 하루 50만 배럴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우선 공급 협정으로 추가로 확보한 물량이 하루 80만 배럴이었습니다. 12개국 에너지 안보 연대를 통해 비상시 즉시 공급받을 수 있는 대기 물량이 총 3억 배럴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 가동률 상향으로 줄어든 석유 발전 소비가 하루 15만 배럴이었습니다. 이 숫자들을 합산해보면 중동 공급이 상당 부분 차단되더라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을 독자적으로 버틸 수 있는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대체 공급처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협상을 통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현기증이 났습니다. 제가 분석한 것과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그날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발언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얕봤기 때문에 그 준비가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인정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란이 진짜로 움직인다면 한국의 준비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이 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소속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위협적인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면 봉쇄는 아니었지만 상선들의 통항을 어렵게 만들고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배럴당 $112까지 올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호르무즈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한국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워싱턴에 긴급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그 화요일 새벽, 서울에서 3가지 발표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협상이 마무리된 직후
한국 해군은 또 한 번 움직였습니다. 구축함 한 척을 추가로 5만만 인근에 배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차 증강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보고서도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위협적 행동이 이어지던 2026년 5월 한국합동참모본부에서 또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발표, 청해 부대 추가 증강, 이지스 능력을 갖춘 구축함 한 척 추가 파견 계획, 해군 특수전부대 사전 배치, 한국 외교부 발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과 3자 긴급협의 진행, 한국 선박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외교 채널 가동,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비상에너지 대책 3단계 발동, 전략 비축유 하루 80만 배럴 방출 시작, 12개국 에너지 안보 연대 긴급 공급 요청.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입이 벌어진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패닉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외교, 에너지 세 축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체계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훈련한 것처럼 정교하게 맞아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하딩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이트필드. 방금 한국 해군이 제오함대 본부에 연락했어. 그래서 지원 요청이 아니야. 좌표 공유 요청이야.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충돌 방지를 위한 작전 조율이래.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원 요청이 아니라 조율 요청이라고? 그래.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게 아니야. 우리랑 같은 바다에서 작전을 하니까 서로 겹치지 말자는 거야.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조를 구하는 거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국을 미국의 피보호국으로만 봐왔습니다. 지원을 요청하는 쪽, 도움을 받는 쪽. 그런데 지금 한국은 대등한 파트너로서 작전 조율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아들 에릭이 뭔가를 물어봤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잔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틀렸다. 그리고 6월,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란의 위협적 행동이 열흘째 이어지던 날이었습니다. 호르무즈 인근 해상에서 이란혁명 수비대 선박들이 한국 국적 유조선 한 척에 접근했습니다. 위협적인 기동이었습니다. 무선 통신을 통해 항로 변경을 강요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 해군 청해부대 구축함이 즉각 대응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명확한 경고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이란혁명 수비대 선박은 물러났습니다. 유조선은 안전하게 항로를 이어갔습니다. 그 장면이 위성 영상으로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독자적으로 호르무즈에서 자국 선박을 지켜냈습니다. 미국 제오함대의 도움 없이. 저는 그 영상을 사무실에서 5번 돌려봤습니다. 구축함이 기동하는 장면, 이란 선박이 물러서는 장면, 유조선이 항로를 계속 나아가는 장면.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의심해봤자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혼자 빈 사무실에서 내가 완전히 틀렸다. 7월이 되면서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2026년 2분기 에너지 공급 위기 상황에서 가장 모범적인 대응을 보인 국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위기 발생 이후 전체 기간 동안 한국의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유지되었습니다. 일본, 유럽 주요국 대비 에너지 가격 상승폭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비상에너지 대책 발동 후 공급 불안 없이 산업 생산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동 의존도 72%라는 구조적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 다각화, 외교적 네트워크, 군사적 자산의 복합 활용을 통해 독자적인 에너지 안보 역량을 입증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국제기구가 한국의 독자 에너지 안보 역량을 공식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국제기구가
공식으로 선언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언론이 달려들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한국의 에너지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 철수 후 한국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블룸버그가 경제 분석을 냈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새 모델, 한국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에너지 정책 커뮤니티에서 제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이트필드 보고서 기억해. 72시간 안에 굴복할 거라던. 그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잘못된 분석을 올린 거잖아. 그 보고서 때문에 트럼프가 한국 지목했다가 결과적으로 한국이 독자 에너지 안보 역량이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해줬잖아. 화이트필드, 책임질 수 있어? 국가안전보장회의 공식 자문가 명단에서 제 이름이 빠졌습니다. 대형 에너지 기업 두 곳에서 계약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강연 요청이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의 어느 날 아침, 하딩이 직접 알링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가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제임스, 알아, 로버트. 하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공식 자문 계약은 종료하기로 했어. 상층부 결정이야. 알아. 화이트필드, 나는 괜찮아. 내 판단이 틀렸어. 내가 책임지는 거야. 하딩이 나간 후 저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링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7월의 햇살이 강했습니다. 30년 경력이 끝났습니다. 제 이름이 담긴 보고서 한 장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 안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에너지부 정책실장으로 임명받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하딩과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44살이었고 세상이 제 발 아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웃음이 얼마나 오만한 웃음이었는지.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봅니다. 알링턴의 작은 집, 수잔이 가꾸는 텃밭이 있는 정원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들고 나가 그 텃밭을 바라보는 것이 요즘 제 일과의 시작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해군이 중동 지역 합동 훈련에서 주도국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에너지부가 에너지 안보 다각화 성과를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우리 없이. 아니, 우리가 짐짓 떠밀었기 때문에 더 잘 해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수잔과 나란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수잔이 물었습니다. 당신, 후회해요? 당연하지. 뭐가 제일 후회돼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제는 압니다. 첫 번째 실수는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숫자로만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만 봤습니다. 72% 의존도, 107일 비축분, 300명 병력. 그 숫자들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한국인들의 준비 의지와 위기 대응 역량을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2022년 러시아 제재 사태를 겪으면서 에너지 다각화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조용히 준비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한국의 외교 자산을 얕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 중동 국가들을 상대할 능력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수십 년에 걸쳐 중동과의 경제 협력을 쌓아왔습니다. 건설 수출, 의료 협력, 문화 교류,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그 모든 것이 에너지 협상에서 결정적인 신뢰 자산으로 작용했습니다. 저는 그 신뢰 자산의 가치를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청해 부대를 단순한 해적 퇴치 부대로만 본 것이었습니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에서 작전을 수행해 왔습니다. 17년입니다. 그 세월 동안 한국 해군은 중동 해역에서의 실전 경험을 꾸준히 쌓았습니다. 그 해역의 지형과 조류와 작전 환경을 아는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이란혁명 수비대의 전술 패턴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300명이라는 숫자만 봤지 그 300명 뒤에 쌓인 17년의 경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한국의 에너지, 기술력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유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원유를 처리하는 복합 정제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원유 공급처를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설비가 특정 원유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즉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한국이 이미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상황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층적인 대비책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아랍에미리트 협상도, 12개국 연대도, 청해부대 강화 준비도 모두 그런 준비의 일부였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한국 국민의 단결을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한국 국민들은 패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비상대책에 협조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냉방 온도를 높이고 차량 운행을 줄이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집단적 대응이 에너지 수급 압력을 낮추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실수, 가장 근본적인 실수, 한국을 을로 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미국의 시각으로 세계를 봐왔습니다. 미국이 보호해주고, 미국이 결정하고, 미국이 없으면 안 된다는 시각이었습니다. 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봤을 때 한국은 항상 의존하는 쪽이었습니다. 받는 쪽이었습니다. 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독립을 준비하는 나라였습니다.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립의 기반을 닦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완성됐을 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위기 내내 한국 정부는 미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항의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에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조용하지만 완전하게. 저는 그것이 가장 성숙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만이 취할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에너지 안보국장 박재원. 저와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내내 그분이 외신 인터뷰에서 한 말을 접했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두려움을 에너지로. 저는 그 말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되 무너지지 않고 두려움을 원동력으로 삼아 준비하는 나라. 저는 평생 그런 나라를 을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는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 집입니다. 수잔이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와 바질과 민트가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커피를 들고 그 텃밭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컨설팅 일은 줄었습니다. 강연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요즘 더 많이 읽고 더 깊이 생각합니다. 한국에 관한 것들을 읽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전략, 한국의 외교 역사, 한국의 방산 성장 과정, 한국의 반도체 산업. 처음에는 반성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관심이 생겼습니다. 읽을수록 더 감탄하게 됩니다. 한국은 1950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1960년대 1인당 소득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70년 만에 반도체 강국, 방산 수출국, 에너지 외교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준비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자립의 기반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동안에도 얼마 전 에릭이 물어봤습니다. 아빠 가장 큰 실수가 뭐였어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상대를 얕봤던 것, 데이터만 보고 사람을 보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가진 틀로만 세상을 보려 했던 것. 에릭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그 한국이 요즘 또 엄청난 걸 하고 있던데요. 그래, 알고 있어. 부럽지 않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럽다기보다는 경외스러워. 진짜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에너지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큰 나라의 압박을 이겨내는지를 세계에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항의가 아닌 결과로 한국 국민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단결의 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패닉하지 않고 정부의 대책에 협조하며 에너지를 아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을 얕보지 마십시오. 저처럼 30년 경력을 날리기 싫으면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것이 이 늙은 분석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줬습니다. 준비하는 나라는 언젠가 반드시 기회를 잡는다는 것을, 두려움을 에너지로 바꾸는 나라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은 두려움을 에너지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조용히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을이 아닙니다. 한 번도 을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을이라고 불렸을 때에도 갑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호구는 영원히 호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를 호구로 본 사람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릅니다. 저처럼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세요. 우리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